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38살 한지원입니다. 3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된 이혼녀예요. 지금은 아빠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그 3년 사이에 흐트러진 가족들과 제 삶을 하나씩 다시 채워가는 중입니다. 평소에 즐겨 듣던 채널에 저도 사연 하나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3년 전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젊었을 때 공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하신 케이스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는 꽤 알아주는 가구 제조업체 동석퍼니처의 대표였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밥 한 끼를 먹어도 늘 아빠의 노고에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부모님 사이도 좋으셨고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때가 오히려 더 정겨웠다고 웃으며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30이 넘도록 부모님 품 안에서 응석바지처럼 자란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낯을 심하게 가리는 성격 탓에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딱히 매력적인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게 지내다 3년 전 35이 되던 해에 취미로 자전거 동호회 라이더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나가서 함께 라이딩을 하고 카페에서 쉬었다 오는 소소한 모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제 밋밋한 일상의 유일한 활력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그 안에서 눈이 맞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 동호회에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호회에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오정훈 과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한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이제 막 입문하는 친구니까 잘 좀 챙겨주라는 말과 함께였죠. 그때는 서로 딱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쉬는 참에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오 과장님이 이쪽은 사장님 따님이셔 하고 소개하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군요. 무심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놀란 얼굴로 변하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사장 딸이라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친구 회사 사장 딸이라 뭔가 다르게 느껴졌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싸온 간식을 나눠 먹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은근히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오 과장님 부부가 민망해할 정도였어요. 어디 사세요? 저는 판교 쪽 살아요. 와, 판교면 요즘 제일 핫한 동네시네요. 재미있게 사시는 분이네요. 직업은 뭐 하세요? 작은 꽃집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결혼은요? 생각보다 그 사람에게 나쁘지 않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도 짧은 연애 경력이지만 언제 설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있을 만큼 무뎌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상대가 저를 조금 들뜨게 만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직업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는 모습이 솔직히 나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 자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동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제 처지를 위안 삼는 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서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즈음 오랜 친구인 미영이가 저를 만난 자리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그 사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까지 나와. 좀 이상하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 에이, 그냥 나 좋아서 그런 거지. 오히려 든든하던데.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근데 나중에 후회 안 하게 조금만 천천히 가. 그때는 그저 친구의 걱정 많은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미영이 말이 맞았는데 말이죠. 서로 혼기가 찼다는 이유 때문인지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원씨, 우리 결혼하는 거 어때? 어차피 잘 맞잖아. 은행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아?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좀 빠른 것 같은데. 하긴 나도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 제가 살짝 거절하는 뉘앙스를 비추자. 그 사람은 실망한 얼굴로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내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가?
은행원 월급이 뻔한데 사장님 따님이랑은 급이 다르겠지. 그 순간 저는 아차 싶어서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이후로 그 사람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부담스럽긴 해도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갑자기 결혼까지 밀어붙이는 속도가 부담스러웠을 뿐입니다. 아니야, 오해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우리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혹시 자기 아버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능력도 변변치 않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계속 자책했습니다. 결국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부모님은 놀라시면서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 회사 오 과장님의 친구라고 하니 더 안심하시는 눈치였고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인사를 온다니? 7달 정도 됐어요. 저를 많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얼른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아빠는 그때 조금 떨떠름한 얼굴이셨습니다. 당장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만나봐라. 요즘은 겉만 보고는 몰라. 이 사람이다 싶을 때 데려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년 가까이 시간을 채우고 나서야 아빠는 정식으로 인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왔고 어느 날은 친정집으로 선물을 잔뜩 보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친정으로 정식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엄마는 늦게 만난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말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을 잘 차려주셨고 아빠도 바쁜 와중에 저녁 시간을 어렵게 비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를 보더니 대뜸 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게다가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절을 잘 안 하거든요. 다들 당황했지만 아빠는 웃으며 절을 받아주셨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지원 씨와 교제하면서 어른들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서 왜 이제야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매일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장인어른. 사랑받는 딸을 보고 싫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는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그 사람은 아빠를 모시고 목욕탕까지 다녀오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적극적이구나. 우리 딸짝이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졌나. 엄마도 그저 흐뭇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 사람은 홀어머니와 함께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젊으신데도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이런저런 모임에 자주 나가시느라 바쁘셨어요. 아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유독 많아 보였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해도 지점 대리 직급이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저축은커녕 20년도 넘은 17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두 모자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낡은 집을 보고 한번 놀랐습니다. 벽지도 누렇게 바래서 세월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인상은 무척 좋으셨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지원 씨.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마워요. 사는 꼴이 이래서 부끄럽네요. 밖에서 볼 걸 그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너희 결혼하면 집도 얻어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내가 이 모양이라 아들 결혼시킬 때 힘이 못 돼져서 마음이 편치 않아. 어머니는 저를 보는 내내 미안해 하셨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제 손을 잡고 바라는 것 하나 없으니 아들이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걱정 섞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사람은 유독 입을 꾹 닫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내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결혼 준비에 들어갈 돈이 부담스럽더라고. 너만 괜찮다면 처음엔 전세나 월세로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얼른 돈 모아서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저는 갑작스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운영하는 꽃집까지 매일 찾아와 퇴근을 시켜주고 아침 출근길에는 배달할 화분까지 대신 옮겨주는 등 지극정성이었어요. 그 헌신적인 모습에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신혼집을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관례인데 월세로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뵙기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친정에서 저녁을 먹는데 제 표정이 어두웠는지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아빠, 사실은요. 그 사람 아직 결혼 자금이 완벽히 준비된 게 아니라서 저희 월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은행원이라도 대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옆에서 듣던 엄마가 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시더니 껄껄 웃으셨어요. 그게 고민이었어? 그래서 며칠 얼굴이 그렇게 상해 있었던 거야? 걱정 마라.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애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 아빠가 도와주마. 아니에요, 아빠. 저희 선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아빠 말 들어. 며칠 뒤 아빠는 제가 일하는 꽃집으로 찾아오셔서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이 종이가 훗날 저를 벼랑 끝에서 붙잡아준 동아줄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 한두 푼이 아니라서 나중에 증여세 문제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그래. 법 어기는 짓은 하면 안 되지.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도 잘 사는 모습 보여줘. 손주 손녀 낳으면 그때는 아빠가 더 많이 지원해 줄 테니 돈 걱정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만 살아. 아,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이니까 집은 내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아빠 덕분에 저희는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재력이 좋으셨고 현금도 넉넉히 모아두신 터라 큰 무리 없이 도와주셨어요. 아빠도 그 사람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만큼은 부모님께 싹싹하게 잘했고 저한테도 다정했거든요. 사교성이 워낙 좋아서 내성적인 저희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고 특히 엄마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에는 시어머니 외에도 남편의 사촌 누나인 정혜 언니가 함께 나왔습니다. 정혜 언니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며 이런저런 집안일을 챙겨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은근히 말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좋은데 장가가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다. 고모도 이제 고생 끝났네요. 아유, 다 지원 씨 덕분이지. 저는 그때는 그냥 화기애애한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정혜 언니가 은근히 저희 집 재산 이야기를 캐묻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셨다며. 내가 그러라고 했어. 어차피 장인어른 쪽에서 들어온 게 훨씬 많잖아. 우리랑 비교도 안 될 텐데 왜 그래. 그래도 결혼식 비용만큼은 우리 축의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 나한테 상이라도 해줬어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나 이제 장가가면 엄마 생활비 챙길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짜게 굴고 싶어? 맞는 말 같기도 했지만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잖아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돈을 가져가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기분이 상했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신랑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3, 4, 5 모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주는 술마다 다 받아 마시던 남편이 결국 취한 채로 친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장인어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7억 5천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야. 여기 나보다 비싼 집 사는 놈 있어? 저는 그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 아빠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아빠가 사준 집값을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며 친구들과 저울질하는 모습이 정말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취한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애를 많이 썼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빠와 한 약속도 있고 화목한 가정을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급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한 편이라 병원에서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위로는커녕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애도 일찍 낳아야 되는 거야.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알면 또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병원에서는 아예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 됐고 말대꾸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줘. 저 역시 꽃집일에 임신을 위해 병원을 오가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 전과는 다르게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아빠의 말씀이 떠올라 부부싸움을 할 때면 제가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아빠 회사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걱정에 우울해하던 어느 날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근데 장인어른 회사 어떻게 됐어? 이럴 때 빨리도 물어본다. 아무래도 부도나거나 다른데 매각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해? 아빠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없어. 하여튼 사람이 나이 들면 사업하면 안 된다니까. 감이 떨어져서 그래.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그러시지.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던지듯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실 아빠 회사가 흔들린 건 아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외주업체 몇 곳이 돈만 받고 공사를 미루는 사이 사기꾼까지 끼어들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였던 것 뿐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 회사는 지역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알려졌고 결국 큰 회사에 매각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아빠는 몇 건의 소송에 휘말리셨고 살던 집마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손수 지으신 단독주택이라 정리하실 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소송 때문에 법원 근처를 자주 오가야 해서 부모님은 법원 근처 35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으셨습니다.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근처에 있는 게 낫지. 저는 친정을 걱정하며 자주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빠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월세방으로 이사하시는 날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얼마 후 아빠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매해처럼 거창하게 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사하신 월세방에 가서 조촐하게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평소 늦어도 저녁 8시면 들어오던 남편이 그날따라 문자에 답도 없고 연락도 없더군요. 전화를 걸자 뒤늦게 받은 남편이 짜증부터 냈습니다. 나 늦어. 왜 자꾸 전화해? 오빠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몇 번을 말했잖아. 아, 오늘이었어? 나 오늘 많이 바빠. 혼자 다녀와도 되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 혼자 부모님 댁에 들어서니 아빠가 조금 실망한 눈치셨어요. 몇 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챙기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얼마 전 남편 생일 때 아빠가 어려운 형편에도 외식을 시켜주시고 선물까지 챙겨주신 걸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남편은 부모님이 챙겨주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일하며 부모님을 무안하게 만들었던 게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셋이 조촐한 생신상을 차려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서운한 일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겸사겸사 아빠가 소화도 시킬 겸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서 아빠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희 집에서 커피랑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럴까? 우리 사위 얼굴도 오랜만에 볼 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저는 아무런 예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집안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아빠와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다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언제부터인지 남편과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인사도 잊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저와 아빠가 함께 들어서는 걸 보고 떨떠름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 왔어? 장인어른도 모시고.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본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삼겹살까지 구워 먹으면서 10시도 안 된 시간에
처가에 다녀온 아내를 두고 눈치를 주는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어른도 계셨네요. 장인어른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젓가락만 물고 아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이라서 저녁 먹으러 갔었잖아. 어머니 모시고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문제 있어? 아, 참 기가 막히네. 남편의 이런 행동에 서운함을 넘어 심각한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분위기가 험해지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저희 둘을 말리며 이만 돌아가겠다고 하셨어요. 마중만 하고 울게 하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가셨죠. 뒤돌아 현관에서 신발을 구겨 신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습니다. 아빠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깨만 토닥이며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빠가 운전석에 다시 오르시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확 돌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잔뜩 화난 얼굴을 한 남편이 제 뺨을 그대로 갈겼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반응도 못하고 천천히 그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반대편 손으로 제 머리를 밀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우리 어머니가 와서 밥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야, 너 나 아니었으면 나이 38배 시집이나 갔겠어? 이만한 아파트에서 살 수나 있었겠냐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혈질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아빠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빠가 운전석에서 내려와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을 휘두르셨습니다.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진 남편이 일어나며 악을 썼습니다.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장인어른, 내 딸을 먼저 때린 게 자네 아닌가? 제 와이프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 사람 불러내시는 거예요? 얘 꽃집 하는 걸로 돈 얼마 안 벌어요. 혹시 손 벌리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아빠 생신이었다고. 제가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자기 할 말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밤늦게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구경하는 정말 다시 떠올리기 싫은 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사실을 왜곡해서 아빠에게 접근 금지까지 신청해 두었더군요. 미쳤어? 어떡하려고 그래? 난 이렇게 못 살아.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발가락이나 꼼지락거리며 TV를 보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짐을 챙겨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월세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남편에게 아빠가 힘들어질 때부터 시작된 구박과 막말을 다 털어놓자 엄마도 무척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있었던 일 이후로 저를 무척 걱정하셨어요. 짐을 싸서 돌아온 저를 보고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놈이랑 사느니 차라리 엄마 아빠랑 늙어 죽자. 엉엉 울며 지난 일들을 한탄하는데 아빠가 어디선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겉면에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결혼 전 집을 마련해 주실 때 서명했던 바로 그 종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당시 증여세 문제로 차용증 형식으로 받아두신 거였습니다. 사람 됨됨이도 보고 너희가 잘 사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 이 서류는 없던 걸로 하려고 했다. 이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아빠는 차용증을 들고 엄마와 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때문에 아빠는 올라가지 못하셨고 엄마와 제가 차용증을 들고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TV에서는 불륜 드라마가 나오고 치킨 상자와 소주병이 뒹구는 거실에서 남편은 사돈어른이 들어왔는데도 얼굴만 찡그릴 뿐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손에 들고 있던 차용증을 소파에 늘어져 있던 남편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종이를 확 빼앗아 자세를 고쳐 앉은 남편이 한동안 내용을 빤히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죽일 듯한 얼굴로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신고할 준비를 하시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이런 걸로 나를 속이려고? 차용증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 있다고.
능력 안 돼서 내가 해결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이 집 4명이도 반쯤은 되는 거 몰라? 결혼하면 재산은 반씩 나누는 거야. 빚도 반이라고. 당신 어디서 갑자기 이런 걸 만들어 왔어? 내가 속을 줄 알아? 여기 날짜 안 보여? 저는 그 순간 남편 손에 있던 차용증을 확 빼앗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하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주셔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어요. 이미 2번의 가정폭력이면 이혼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위자료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자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더는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두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밀쳐져 넘어진 제 몸을 살피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아빠는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차용증을 읽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던 남편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놈은 평소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아파트 시세를 자기 입으로 외우듯이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본인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니면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시세를 따지던 걸 생각하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명의도 저 단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누군가 친정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부모님이 놀라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물으시니 남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접근 금지 시켜놓은 걸 몰라서 일어나. 당장 돌아가. 제가 지원 씨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데려갈게요.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실수했습니다. 화 좀 푸시고요. 남편은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은 자기 처지 걱정만 늘어놓더군요. 저 지금 그 집에서 나가면 저희 둘 살 곳이 없는데 어쩝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와 이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황당해서 욕이 절로 나오는 순간 엄마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무릎 꿇은 남편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으셨습니다. 내 딸 그렇게 개 패듯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와. 이 배은망덕한 놈. 당장 꺼져. 남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때문에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터라 경찰이 돌아갈 때까지 집 주변을 계속 살펴줬어요. 집행유예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벌금 400만 원이 나왔고 지금은 그 벌금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도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나온 남편은 판사 앞에서도 자기 억울함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처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가 서류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단서상 폭행 정황이 2차례나 명확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게 원고분께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더군요. 그렇게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피하려고 조정 기간 중에도 몇 번이나 부모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 셋 다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팔아 아빠에게 빌렸던 7억 5천만 원을 바로 갚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월세방 생활을 그만하시고 좋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으신 돈을 그런 식으로 날릴 뻔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남편은 결국 다시 어머니가 사시던 임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 한 돈으로 급한 빚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비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와 식료품을 가져가시거나 친구분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해요. 사촌 누나 정혜 언니도 처음에는 이혼을 말리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재산 분할 얘기를 슬쩍 흘리며 저를 떠보려 하더군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도 왜 그런 짓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가 저만 생각해서 그 돈을 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른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에 믿음이 생겨서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흔쾌히 도와주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 과장님을 통해 종종 남편 소식을 듣는데요.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흘리며 뒷돈을 챙긴 정황이 걸려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뒤로 이것저것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그 일 때문에 조만간 은행에서도 잘리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간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마음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로 지낸 밤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가족들의 따뜻한 밥상만 한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사람을 만날 때 지나치게 살갑고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을 조금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미영이가 예전에 해줬던 말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의심하는 버릇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전망 좋은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법적으로 걸려있던 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셨고 얼마 전에는 예전 동업자 한 분에게서 다시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통화하시는 아빠 목소리에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는 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곧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는 제 인생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폭풍우를 겪고 나서야 진짜 제 자리를 찾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다시 꽃집으로 출근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고 저녁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해요.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예전에 잠시 손을 놓았던 자전거도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혼자가 된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